출석 불러야 되는데. 화양연아님. 그 다음에, 지윤맘. 그 다음에, 스파크 맞지? 뒤에 잔돌맘? 옆에는 없어? 그리고 써니님 혼자 왔어요? 내 동원초등학교 가는 거 알아? 진짜 없던데요. 관심이 없지? 맞는데 중앙초는 있던데. 진짜. 동원초등학교가 언제 가노? (6월 8일이네요) 6월 8일. 6월 8일 동원초등 있잖아. 중앙초등으로 가고. 또 뒤에 비령님 옆에 뭐더라? 언제까지나 두 분이 어떤 사이라고? 애들 학년도 같고 애들 유치원도 같이 나왔다 했나? 1학년 때. 한 가지였어요? 예. 지금 2학년. 예. 그리고 레몬트 101호. 또 뒤에는 산사랑님. 그 다음에 친구 누구 따랐어요? 산사랑님 따랐어? 네. 우리 카페 대화면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경수님. 아니 귀염둥이란 말을 왜 뺐어? 안 불러도 스스로 볼 때 안 귀여워? 아니 귀여운 거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자존감이 높아졌네. 아니 그래 이뻐졌다. 아니 도훈이 1학년 때 처음 데리고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이뻐졌어. 지금 3학년이죠 도훈이. 내 중앙초 가는 거 알아? 그 다음에 미니리미님, 원님맘님, 내 부초 가는 거 알아? 모르지? 저거라. 내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애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아는 거 모르는 거에 달렸어. 내 부초 간다니까. 그 다음에, 미니리미님 왼쪽에 처음 뵙는 분이다? 같이 왔어? 미니리미님 곧 다이아몬드 되겠다. 아니 어떤 사이인데요? 같이 오신 분은 어떤 사이인데요? 네 수업 같이 들어? 그러면 성명초등학교 6학년 그래요? 그래? 지금도 성명초등학교 축구 골대 없죠? 없어요. 내가 거기 가서 하도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이 골대 뽑았다니까? 여름에 우리가 하도 축구하러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 왜 학교 운동장 돌잖아요 저녁 때면. 근데 공이 자꾸 그쪽으로 날아가고 하니까 학교에 항의해가지고 성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골대를 뽑았어. 내가 거기 몇 년 동안 계속 거기 축구하러 갔거든. 내가 그렇게 거기 강의도 하러 많이 가고 막. 심지어는 그 교장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6학년 졸업생들한테도 한마디 해달라고 6학년 졸업식 직전 날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강의하고 이랬다니까. 그런데도 그리고 또 누구 있나? 원님만님 옆에 누구예요? 원래 처음 왔어?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몰랐어요. 아, 그래? 그리고 효은이 엄마는 효은이 동도로 전학 갔어? 네, 나다니고 있어요. 내 나중에 동도 가면 맛있는 식당 예약해 놓겠지. 원래는 동도는 2학기 해가지고 2학기야. 또 그 옆에는 찡이님. 네. 그래 오랜만에 댓글 달았더라. 그래 뭐 강의 듣고 이렇게 소감도 남기고 해야지. 내가 요즘 아프리카 TV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TV 알아? VJ 내가 돈 많이 번다 하네. 근데 엄마들 상대로 생방을 한번 할까. 옛날부터 고민해서 제가 저 스포츠 중계를 그 뭐지 TV에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왜 메이저리그나 이런 거 중계하면 불법으로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방 만들어서 막 중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그 유현진 옛날에 건강할 때 선발 투수할 때 야구 중계하는 거 늘 보고 이랬어요. 게임 중계도 애들 많이 하고 요즘은 또 선정적인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먹방도 많이 하고. 그게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아나? 마이리트 텔레비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2, 3년 전부터 그걸 고민했어요. 아프리카 TV에 방송국을 하나 개설할까. 근데 아줌마들이 들어오겠나, 거기. 그래. 별풍선 날리고 그래. 자녀에 관해서 모든 질문과 대답을 현장에서 막 하고. 거기 실시간으로 리플 달면, 그래? 거기 한마디 하고 이러려고. 우리 유튜브로 우리 강의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현장에는 못 오지만 이제 가끔씩 댓글 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 강의할 때마다 이 댓글 다신 분들한테 화답하는 멘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뭐지 방송처럼 할까 싶은 마음이 아니 근데 훈이님하고 왜 맨날 늦게 와? 어디 다녀요? 집이 멀어? 이렇게 일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럼 지지난주에는? 항상 저 그레이스님이 자리 잡아놓고 뒤늦게 사보더라. 아니 뭐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늦게라도 오시면 고맙죠. 또 여기 그 찡이님 옆으로는 아무도 없어? 그 코코님은 커피를 사오는 건 좋은데 내가 도착하기 전에 사다 놔야 될까 아이가? 저 안 듣고 싶는데 내가 와서 커피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 커피를 먼저 마시고 있잖아. 맞죠? 그만큼 일찍 오라 해서 그 다음에 그레이스님, 훈이유니 맘님, 그 다음에 거북이님 옆에 분 처음 본다? 예. 지난주 왔어요? 오늘 처음이죠? 어떻게, 누구 따라왔어요? 누구? 아들 둘 맘님? 어디, 이 동네 살아요? 2차? 네. 두 분 다? 대화면 없고, 우리 카페 안 들어왔고, 그러지 마요, 그냥. 농담이에요. 네, 용천에 언제 간지 알아요? 6월달이지? 용천에서 문자 왔더라, 선생님이.
신설학교 가서 엄마들이 관심이 아주 높다고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 그 다음에 숨통 아니고 답답한 맘님, 숨통 트인 맘님, 그리고 미니님 따라오신 분, 그 다음에 아들 둘맘님, 알아야 보인다님. 저는 핵심력. 지난주에 안 왔지? 출석 체크했는데. 알아. 그리고 자, 이렇게 출석 부르면서 얼굴 익히는 게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땅바닥에? 옛날이 제일 되겠다, 잘하면. 10년쯤 전에는요, 제가 이제 어린 서점에서 강의할 때, 진짜 엄마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 80명? 금요일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리가 없어 빽빽하게 막, 어떤 엄마는 목욕탕 의자를 들고 오고, 어떤 엄마는 신문지 깔고 앉고, 문이 안 열렸어요. 문 바로 뒷까지 다 앉고 이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잘 나갈 때죠. 우리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생한 공부법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범어동에 소문나가지고 범어동에 범어동 엄마들이 많이 넘어가지고요. 그때 뭐 80명씩 왔다니까. 근데 제 강의 듣고 명문대학 간 엄마들이 잘 없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인명강의라고. 또 극한다고 안 올라. 이거 들으면 명문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랬어. 농담인데. 우리 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피어르드님이라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작년 가을에 2학기 때 그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듣다가 처음으로 우리 현장에 여기 출석하신 분인데 강의 한번 딱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죠. 왜냐하면 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제 기억으로 서재 사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막 응급차 타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쫓아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때 서울에서 우리 카페에다 글 하나 남겼잖아요. 그때 제목이 뭐더라?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근데 이 엄마한테 뭐가 들렸나봐.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자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 댓글도 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이랬잖아요. 그 이제 뒷 이야기가 어제 올라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투병 중이라는데 하지만 이거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또 지혜롭게 투병하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속상한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그냥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잔을 받고 내게 온 환경 안에서 거기서 또 살 길을 찾아야죠. 그 맨날 원망하고 있고 뭐 내만 개사코 막 울부짖고 뭐 가슴 찢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온 건 온 거죠.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죠? 즐기라는 말 있잖아요. 내게 온 것을 받고 그 환경 안에서 살 것을 또 추수해야 돼. 건져 올려야 되죠.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하시더라고. 아이하고 투병하고 아이가 막 아프다 하고 뭐 이러면 이제 그걸 다 듣고 받으면서 엄마도 그래 해줄 것이 없다 이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하루를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별히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동양적으로
이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선조들 세대부터. 그 집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원인을 자꾸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좀 독한 어른들은 며느리 잘못 봐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이사 잘못해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번 달 정월 초하루에 절에 가서 등을 안 달아서 그렇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원망의 배수구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속상한 일도 일어나고요. 가족 안에서도 네가 이랬니 내가 이랬니 하고 이러면 점점 불행해지고 이제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 우리가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의외로 내 생각보다 겨울이 훨씬 길 수도 있다. 옛날에 프레드릭 카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프레드릭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난히 지나가는 겨울이 아닌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늘 다가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춥고 어목하고 긴 이런 겨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닥치고 나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건 좀 늦었죠. 안타깝죠.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 뭐 지금 아이들 어리고 하니까 이렇게 무난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손도손 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살아봤죠? 남편하고 오손도손 됩니까? 아주 드문 여기서 한 2가족 정도는 그럴 수 있어. 40명 중에 2가족. 확률이 너무 높나? 정말 오손도손 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옳고 그름, 선악이라는 양식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주관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가치, 이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절대 선이고, 나는 항상 옳고 이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외부를 향해서 이제 늘 판단하고 이러니까, 너는 특별하단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 보면서 금빛 별표 아니면 잿빛 점표를 붙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사는 아이들과 남편과 시댁과 친정에 대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뭘 붙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금빛 별표는 잘 안 붙이고 금빛 별표가 모지되나 봐. 잿빛 점표는 아주 남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손도손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심하고 막 노력하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밭에 이미 엉겅퀴가 뿌려졌어요. 성경에서 엉겅퀴란 말은 열매 없는 이제 뭐 채소, 푸성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는 거죠. 이 길게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도 어제 또 어떤 엄마가 여기 써놨잖아요. 우택 윤서 예남함이라고. 이 아주머니는 아주 이쁜 엄마인데 경기도 남양주에 살아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육아휴직하고 있어. 그 애 셋을 키우는데 그 어떤 경로를 이제 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누가 보내줬나봐. 그걸 듣고 이제 대구에 몇 번 내려오기도 하고 남편 끌고 상담하러도 오고 이랬는데 그거로도 이제 그 멀리서 이제 유튜브 강의도 계속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 잘 키워보겠다고 이제 또 좀 우리 카페하고 멀어져서 한 6개월 소식이 뜸했어요. 강의 안 듣고 이제 체험학습 다니고 애 공부 습관 잡고 뭐 생활 습관 잡고 이렇게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다시 우리 카페 들어오고. 이 엄마가 하잖아요. 너무 허무하다고. 뭐 길게 살고 나서 결산할 때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때도 허무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애 잡았는데 집에 딱 잘 때 되면 진도 나간 거 없고요. 습관 안 잡혀 있고
내 목은 쉬었고, 그죠? 애는 영 맹긋 꼬라지고, 막, 이런 거야. 그래, 이 엄마가 미치다 하잖아요. 이 엄마 되게 예민하거든. 깔끔하고 성격 좋고요.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기님 과다 이 말이에요. 성격 좋다는 말. 그래가지고 막 못 봐주는 거죠. 큰 애들. 여러분들 여러 명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죠. 둘째, 셋째만 있는데 큰 애 보면 다 큰 거 같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막 니는 다 컸잖아. 뭐 니는 니 일 알아서 해야지. 계속 이렇게 이 부정적인 잿빛점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애는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글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 너무 허무하다고. 이거 뭘 잘 모르는 엄마들이 어릴 때 대부분 겪는 일이죠. 아이들 5, 6, 7, 8 요때 키울 때 보면 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패고 했는데 딱 잘 때에서 보면 진도 나간 게 없잖아. 반쪽 나가다 말았고 열받아가지고 이런 식이죠. 참 속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목표를 잘못 세웠어 그래요. 내가 아이하고 하루를 사는 것의 목표를 아이 뭐 생활 습관을 잡는 것 또는 진도를 어디서 어디까지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니까 해보면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애의 역량보다 더 많이 잡아. 절대로 적게 잡는 엄마들 없어요. 이건 만약에 애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수학 공부 양을 적게 잡는다 이건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항상 우리는 애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잡거든. 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또 뭐 떼차락하고 뭐 문제 둘둘 말아가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때 되면 뭐 하루 종일 애는 울었고 뭐 나는 열받았고 진도는 나간 거 없고 생활 습관은 잡힌 거 없고 그러니까 잘 때 돼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너무 허탈하잖아. 아이고 하면서 자칫하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목표를 잘 잡아요. 목표를. 근데 늘 말씀드린 인생의 목표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일상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건져 올리고 추수하는 것. 자, 어부로 말하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린다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막상 그물을 당겨 올려보면 그 그물에 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깡통, 동물뼈 이런 것도 막 올라온다니까. 불가사리,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들 막 이런 것도 같이 올라와요. 자, 근데 이 어부의 목표는 뭐였어요? 고기를 잡는 거였죠.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요 그물을 건져 올려서 고기만 딱 옮겨 담고 나머지는 그물을 털어버리고 다시 또 그물을 던지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어부죠. 고기를 낚는 사람. 그런데 부정적인 어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 목표였던 고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올라온 깨진 깡통 뭐 술병 이런 데 주목하고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왜 이런 게 올라오노 하면서 막 깡통 한 밟고 막 그러다가 신발 째지고 막 이 부정적인 것에 자꾸 주목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속상해가 열받아가 작업 능력도 떨어지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다에 그물을 던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잘 없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어부, 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부라면 부정적인 좀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지나가고 긍정적인 것만 내가 딱 건져 올려서 고기통에 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하고 하루를 살잖아요. 뭐 하라고 애 낳았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딱딱 기억의 저장고에 딱딱 옮겨 담는 거라. 그리고 나머지 부정적인 것들은 원래 우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거 취소할 필요 없어. 털어버리면 되죠. 굉장히 쉬운데, 하고 나면.
또 농사 짓는 일로 말하면 농부잖아요, 농부. 그죠? 흙에다가 어떤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뿌린 것의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뭐 죽어서 흙에 묻히니까 흙이라고 표현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어릴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마치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찰흙 가지고 쫑딱쫑딱 해가 사람 모양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뭐 하니까 짜잔 하고 사람이 된 줄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치 농부가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고 계속 경작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좋은 씨를 계속 뿌려서 이 좋은 씨의 결과가 나고 그죠? 그게 잘 자라도록 또 잘 가꾸고 돕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이와 똑같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아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나라는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돼요. 다른 용빼는 재주 없어요.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고생한 분들 보면, 절대로 난 커서 우리 애 이렇게 안 키워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생각이지, 생각. 결심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릴 때 배운 대로 본대로 그대로 한다니까. 가정폭력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자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안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딱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어떤 순간이 딱 오면 뚜껑 딱 열리거든? 그럼 결심 날아가고 없고요. 내가 어릴 때 보고 익힌, 유전받은 문화, 습관대로 내가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뭔가 하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해주던 게 딱 떠오르는 거라. 30년 전 사건인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건설 공사장에 가서 그 시멘트 포장지를 구해왔어요. 밀가루, 시멘트 푸대라고 불러요. 그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밥을 딱 뜯으면 다다다닥 하면서 딱 풀려. 그래서 겉에 시멘트 묻은 부분을 딱 벗겨내요. 그러면 안에 갈색으로 이렇게 방수 코팅된 속종이가 나와, 속지. 우리 아버지는 공사장에 가서 항상 그걸 구해와가지고 밥상 딱 펴놓고요. 그걸 딱 책을 우리 형이 받아온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규격보다 조금 더 넓게 딱 잘라요. 안으로 접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정성껏 형이 받아온 교과서의 표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 싼 다음에는 제일 앞에 표지 부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국어 1-1 딱 쓴다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 김상근 같은 거 써요. 무슨 몇 번 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에게 그렇게 해준 모습을 내가 몇 번밖에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30년 흘렀어요. 저는 그거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났어, 한 번도. 근데 내가 우리 애가 딱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밀가루, 시멘트 포대 막 찾았잖아요, 주변에.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능력도 없고, 뒤에 우리 동네 뭐 공사장도 없고 해가지고, 포장지를 고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고, 다음 생각을 한 거죠. 가끔씩 우리 아버지도 달력을 가지고 싸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우리 집에 걸려있던 달력 있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책 표지를 탁 쌌다니까 정말 정성껏 두께까지 고려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덜너덜하지 않게 안쪽에 또 스카치 테이프 쫙 붙이고 이래가지고 표지 쓰고. 신기하죠? 본대로 본다니까. 저는 이거 한 번도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표지를 싸줘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30년이 흘렀는데도 내가 애가 학교 가서 딱 교과서 받아보고 익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이걸 보고 교육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하죠.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은 모델링이래. 모델이, 본이 되는 거지, 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그지? 씨를 뿌려서 좋은 것을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라는 밭에서 좋은 것이 막 나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 해야 돼요. 나는 내 쪼대로 살면서 애 보고는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그럼 애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소 온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구소 애들이 여기 오면 자기 멋대로 하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엄마들 딱 제 앞에 놓고 있거든. 여기서도 막 성질 좋은 엄마들은 자기의 뭘 하면 바로 막 여기서 막 처음에는 가거든. 어떤 거로 분위기도 모르고.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을래? 그 애들 여기 오면 이제 자유한 거죠. 아, 엄마도 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사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요, 아이들도 나중에 엄마들이 니도 엄마 말 들어야지 하면 그래, 엄마도 누구 말 듣잖아 하면 그렇지 하면서. 이게 이제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알사탕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사실 이렇게 살 수 없던 사람인데 이상한 알사탕을 먹으면서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그 유명한 알사탕, 이거 집에 있는 사람 책 없죠? 당연히 어제 사왔는데 있겠나? 최신가인데, 최신가. 그 백희나 작가는 다 아시죠? 그 최근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로 떠오른 제일 유명한 구름빵이고요. 구름빵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솔에서 전집으로 나왔다가 요즘은 이거 풀린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아줌마 초보라서 이거 출판사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구름빵의 모든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엄청나게 벌거든. 근데 작가한테 하나도 안 간대. 이 전집을 묶였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그냥 뉴욕에 유학 가가지고 뭐 배웠다더라. 하여튼 이 뭐라 카노? 응? 닭종이, 그 종이 공예 이런 거 배우고요. 또 클레이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만든 모든 그림책은 전부 종이 공예를 하거나, 그리고 어릴 때 인형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인형과 관계된 많은 액세서리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그림책 만드는 그림책마다 그 소품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입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죠. 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그러니까 사진. 자기가 만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독특한 기법을 가지고 또 굉장한 성공을 거둔 지금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예요. 이 백희나 씨가, 이건 흥행에는 좀 실패한 건데, 달샤벳이라고. 그, 여자 아이돌 그룹 달샤벳 있죠. 그 백희나 씨가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하더라고. 이 자기 책 제목을 아마 표절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재밌는, 동네 목욕탕 가본 사람이라면 다 추억설인 이런 이제 것을 주제로 모티브가 정말 좋죠. 제가 우리 4월달 우리 아이들하고 책버스에서도 수업하는 책인데 이게 정말 재밌죠. 이런 이상한 엄마,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인데 아직까지는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 진짜. 좀 무섭다 하는 애들도 있고요. 으스스하게 뭐 할까.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죠. 이 백희나 씨가 만든 신간. 제가 그걸 알라딘에서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일단 엄마들한테 내가 한번 읽어주고 싶어가지고 선택했어요. 알사탕. 잘 한번 봐요.
야, 너. 에이씨. 할 수 없이 마우스로 해도 안 넘어가네. 뭔 일이야? 이게 앞줄이 풀린 게 아닌가? 그래. 이건 압축 파일이구나. 이제 그랬지. 글자는 잘 안 보이죠? 알사탕. 나는 혼자 논다. 구석에 조그맣게 것이 있어요.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만날 자기들끼리만 논다. 그래서 그냥 혼자 놀기로 했다. 새 구슬이 필요하다. 이건 못 보던 구슬이다. 그건 알사탕이야. 아주 달지. 어쩐지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가지가지더라. 뭐부터 먹어볼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이다. 우와, 박하 향이 너무 진해. 귀까지 뻥 뚫린다. 이거 뭘로 만든 거야, 머리카락? 이게 전부 종이로 만든 거예요? 자, 기법은 다른 데서 배우시고.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꼴깍 침을 삼켰다. 그러자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렸다. 동동동동동동동동 동동아 여기야 여기. 동동아 나는 소파 너희 집 소파 리모컨 내 옆구리에 껴 너무 결려 아파 소파가 말을 한다. 리모컨이 거기 있다고? 지난 일요일부터 안 보이더니 제자리에 안 뒀다고 아빠한테 혼났는데 나는 용기를 내어 소파 곁으로 다가갔다.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희 아빠 보고 방귀 좀 그만. 너무 힘들어. 숨쉬기가. 여기 앉아서 삐지 마시라고. 꼴깍. 입안의 사탕이 녹아 사라지자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탕. 그런 거죠. 자, 다음 사탕을 먹습니다. 동동아. 역시.
네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뭘? 난 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 알았다, 알았어. 나랑 노는 게 지겹다 이거지? 또 오해하네. 걔는 말이야,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 그래? 그럼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자꾸 눕고 싶거든. 아, 그랬구나. 자꾸 끌고 다녀서 미안. 그래서 말인데, 이 목줄 좀 풀어줄래? 그래, 좋아. 구슬이와 함께 산지 8년이나 되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우린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 동동아, 아빠다. 숙제했냐? 장난감 다 치워라. 이게 치운 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구슬이 산책시켰냐? 똥은 잘 치웠냐? 산책 갈 때 비닐봉지 챙겨서 나갔냐? 손은 닦았냐? 제대로 돌보지 않을 거면 개 키울 자격도 없다. 글씨가 이게 뭐냐? 창피하다. 자전거 요새는 찾았냐? 이름은 써놓았냐? 리모컨은 똑바로 앉아라. 밥풀 흘리지 마라. 밥 먹다 화장실 가지 마라. 눈 꼭 닫아라. 등 펴고 의자 담겨 앉아라. 나무서 먹어라. 꼭꼭 씹어라. 입 다물고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 물은 다 먹고 마셔라. 물은 밥 다 먹고 마셔라. 밥 다 먹고 말해라. 가정통신문 있으면 식탁 위에 올려둬라. 급식은 골고루 다 먹어야 한다. 손톱 깨물지 말라. 구슬이 밥 줬냐? 물도 줘라. 소리 내지 말고 살살 다녀라. 물통 꺼내놔라. 물은 왜 남겼냐? 어제도 목욕 안 하고 잤지. 오늘은 꼭 씻고 자라. 팬티도 갈아입어라. 팬티도 갈아입고 바지 뒤집어 벗지면 벗어놓지 마라. 머리 잘 헹궈라. 샴푸 조금만 짜서 써라. 비디에 거품 있다. 다시 헹궈라. 양치질 해라. 치실했냐? 양치 다시 해라. 너 기침하더라. 가글고 해라. 팬티 갈아입었냐? 내복은 언제 입은 거? 어제 입은 거 입어라. 빨래 가져가라. 가방 챙겼냐? 방과후 준비물 제대로 확인해라. 여기장이랑 안에장 챙겨 넣어라. 내일 입을 체육복 꺼내놔라. 책 읽어라. 만화책 말고. 안 들린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라. 물컵은 하나만 놨어라. 먹으면 물로 꼭 헹궈서 엎어둬라.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된다. 양치 다시 해라. 조끼 입고 자라. 춥다. 9시다. 얼른 자라. 그래도 참 욕 안 하고 참 작가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톤은 다 제한 거죠, 이거. 욕하고 톤하고 이런 거 다 제하고. 아, 지겨워. 이건 복수다.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자기로 했다. 내 맘같이 까칠한 사탕을 골랐다.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읒, 리을, 시읒, 리을, 시읒, 리을.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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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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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탕이 몇 개 남지 않았다. 내 주변엔 분홍색이라고는 없는데 누구 목소리가 들릴까? 아, 말랑하다. 속에 껌이 들었네. 그것도 풍선껌. 풍선을 불었더니 휙 날아가 버렸다. 한참 있다가 제멋대로 돌아와서는 뻥 터졌다. 그것도 내 귓가에. 동동아 잘 지내지? 할머니 목소리다. 할머니 내 목소리 들려? 나는 풍선을 커다랗게 불어보냈다. 풍선이 되돌아왔다. 펑. 아주 잘 들려.
할머니는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 대학교 때 친구들을 모두 만났거든.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논단다. 동동이도 친구들이랑 많이 뛰어놀아라. 풍선껌은 잘 뭉쳐서 식탁 밑에 붙여뒀다. 이제 할머니와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사탕은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안녕, 안녕, 안녕. 글자 보여요? 낙엽하고 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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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 머리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친구 보여요? 친구의 속마음인 거죠. 마지막 남은 투명한 사탕은 아무리 빨아도 그냥 조용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해버리기로 했다. 뭐라고? 보여요? 원래 책의 도입부에서 이 아이는 지 혼자 노는 아이였죠. 마지막 장면이에요. 홍동이가 용기를 내서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은 친구도 홍동이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안녕 안녕 하면서 항상 인사하고. 이 모티브가 참 좋은데 이 이상한 사탕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사탕을 먹을 때마다 전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 놀라운 사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순간 바로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사탕을 늘 일상적으로 먹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 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 밖에 모르는 사람. 어느 정도로 내 밖에 몰랐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공장 다니면서 고생해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키웠잖아요. 사실은 형하고 저는 이제 검정고시에서 대학 가긴 했지만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형은 자기가 연애하던 우리 형수가 등록금을 드렸어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입고 다닐 옷이 없어가지고 형이 이제 있다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 입게 돼가지고 벗어놓은 옷, 그거 다시 제가 입고 대학을 다니고 이랬거든요. 야, 그런 상황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대학 안에 군대를 진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캠퍼스가 엉망이 됐어. 학생들 데모도 못하게 하고요. 이거 포갑정치죠. 총학생이 다 해산시키고. 그래서 학도호국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총학생이 대신 학도호국단,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의용노조 비슷하게 의용학생이죠. 학도호국단.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너무 암울해가지고 전부 어디 가 있어요? 당구장에 가 있고요. 제가 경북대학교 들어갔을 때 당구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 잔디밭마다 전부 뭐 애들이 7, 8명씩 둥그렇게 앉아있어.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포카 치고 있는 거야. 희망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게 전부 퇴폐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경대 안에 가면 지금은 뭐 건물 많이 됐었지만 잔디밭이 곳곳이 많았거든요. 농대 앞에도 장미화원이라고 잔디가 쭉 깔리고 공대 옆쪽에도 솔밭 있고 막. 근데 그런 공간마다 전부 노름판이에요. 노름판. 내가 또 노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어릴 때 그 말씀 들었죠. 제가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노름을 하면요, 내가 항상 이기거든. 그러면 주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야, 니는 머리는 좋은데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럼 내가 그 말 듣는 게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난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니는 머리는 좋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노름을 너무 좋아했어요. 노름하면 내가 이기니까. 근데 대학을 딱 어떻게 우연하게 금융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두환 장군의 은혜로 이상한 졸업정원제라는 이상한 정책이 시행돼가지고 제가 미달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부 노름판인 거야. 나도 모르게 노름판이 낑겨가지고요. 노름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 나는, 문제는. 그래가지고 막, 대학 입학했다고 우리 엄마 어려운 형편에 사준 시계 있잖아요. 전당포 갖다 잡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막 온갖 수를 다 써서 노름하다가요. 네, 저는 금융고시 하느라고 이제 남들보다 2회 늦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 가야 되니까 뭐 거의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았는데, 아이고, 나중에 이제 노름은 해야 되는데, 폭탄은 쳐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산동 출신이잖아요. 비산동 교회라고 해서 제가 모교회인데, 우리 가족이 어릴 때 다니던, 우리 아버지 장례도 치러주고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유명한 원로들이, 장로님들이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신용협통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용협통조합 뭔지 알아요? 새마을금고 비슷한 거. 신협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그 장로님들한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대출 받았잖아, 노름하려고. 머리 좋죠?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들의 추천이 있어야 돼. 저라는 청년은 아니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금융고시 해가지고 이제 경대 간 건 아니까 전부 기특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급하다하면서 지금.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은 내가 그 신협에서 장로님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협에 10만원인가를 내가 서류를 위조해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다 노름하고 군대 간 거라.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군대 가고 나서 엄마가 이제 신협에서 연락이 오니까 돈 안 갚는다고. 그때 우리 엄마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졌겠어요. 혼자 벌어가지고 막 그죠? 아둥바둥 남편 없이 험한 세상을 사는 그런 어머니한테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할지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내밖에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밖에 몰라요. B형이자 B형. B형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이지라고 했죠.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 다 할 수 없어서 시간상 생략하는데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하고 살면서. 또 쓸데없이 운동권 지식은 들어가지고 잘난 척하지, 똑똑한 척하지는. 진짜 눈동을 못 봐주겠죠. 87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다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27살. 내 인생의 절정기. 거기도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 의장을 했어요. 후배들 감옥 가고 이러는데, 선배로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예비역들이 모여가지고, 유시민이 그거 했잖아. 유시민이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의장했어요. 그 흉내낸 거죠. 근데 서울대 복학생협의회는 전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대는 그 민주운동 하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조건 군대만 갔다 오면 복학생인 거야. 일반적인. 그래도 이제 주축이 이제 우리가 된 거죠. 운동권 선배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났다, 제일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도
함께 사는 사람이 전혀 마음을 잃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폐가망신하고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버리고 가고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 사단의 계기를 제가 제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이상한 지금 오늘 이 알사탕이라는 그리스도를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이상한 묘약 알사탕을 내가 먹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내밖에 모르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엄마들 상담해보면 내 무섭다 하더라고. 왜 무섭노?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왜 그렇겠어요? 내가 이상한 사탕을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보면 꼭 옛날 저 보는 것 같고 제가 먼저 경험했고 실패했고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알사탕을 끊은 적이 있어.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을 썩는다고. 내가 쇠뇌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스승한테 쇠뇌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딱 우리 스승 만나러 안 가고 우리 스승이 하는 말씀 하나도 안 듣고 그리고 내 컴퓨터에 들어있던 모든 파일 다 지우고 이렇게 3년을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다시 똑똑해지대. 그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했지만 좀 이상하게 좀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멍청해지고 이런 것 같았어. 느낌에. 난 원래 저는 생긴 것도 그렇지만 예리하잖아요. 막 푹 찌른다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사람도 가슴을 푹 찌르지 후에 파자. 내 말만 하면 상처받는다 하더라고, 엄마들이. 근데 그게 점점 무뎌지고, 이제 마음을 읽어내고 익하니까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제가 이 알사탕을 끊었다니까. 우리 스승 강의도 안 듣고. 잠순에 들어가서 그때 내 전성기로 제일 열심히 활동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3년 동안 계속 열심히 잠순에 글 쓰고 이랬더니, 잠순에서 억수로 유명해졌잖아.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교육청 영재반에 선발되고 있잖아요. 사교육 하나도 안 받는데도.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시기에 딱 중학교를 진학했어요. 대명중학교라고 앞산순환도로 길가에 있죠. 차들 다니고 되게 시끄럽고 막 이런 그죠? 그리고 사교육 거의 없는 남구에 있는 아주 삐리한 중학교예요. 그때 내가 잠순에다가 우리 아이가 드디어 중학교에 갑니다. 장문에 글을 썼잖아요.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바로 뒤에는 앞산이라고 초록이 우거져 있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학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아주 좋고 정말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항상 긍정을 추구하는 거죠. 긍정을. 객관적으로 보면 뭐 수성고 학군에 비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학교고 이랬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니까 이 학교를 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애들 입학하면 입학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중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간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뭐 감동이 돼가지고 입학식 날 부모 한 10명 왔더라고. 내가 갔잖아요. 갔더니 단상에서 있던 환경부장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고 쪼르르 쫓아왔어요. 이 환경부장 선생님은 그때 유명한 대구 지역 정교조의 그 대빵 선생님의 와이프라. 여자 선생님 자신도 대빵 미술 선생님인데 옛날에 저와 같이 활동하고 이랬으니까 정교조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분 남편이. 그래서 저를 바로 알아보고 단상에서 뛰어내려오더니만은 명예가 보니까 이분도 잠순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명중에 간다는 글을 썼기 때문에 이미 알아. 그리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저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학교 운영위원을 좀 하라는 거야. 학부모 운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교장이 지멋대로 다 하기 때문에 강력한 운영위원이 필요한데 보통 학부모 운영위원 하면 어머니하고 엄마들이 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공작도 못하고 막 휘둘린다는 거야. 내 목을 좁아해. 그때 내가 이 알사탕을 안 먹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잘난 맛이에요. 그래 내가 명식 운동권 출신이지 그러면서 그걸 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투표 당선됐다. 출마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을 했어요. 근데 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저보고
가장 자기들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학교 급식 업체 가운데 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를 바꿔달라는 거야. 애들도 맛없다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사사건건 교장을 괴롭혔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고기 육류 납품 업체를 이제 그 입찰을 붙이는 거죠. 그 공고를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당연직 이제 운영인이 교장, 행정실장 아니구나. 교장, 교무부장,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 3명인가 하고, 또 지역 운영위원, 뭐, 지역 유지 중임, 뭐, 은행장, 지점장 이런 분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잘 안 오죠. 그리고 업적으로 교감과 행정실장은 늘 배석해서 회의를 돕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육류 이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날이 왔어요. 입찰업체들을 우리가 탐방하면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학교에 이제 육류를 납품하던 업체가 그 대명동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 뭐라 하는 거 고깃집 식육점 동네 식육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미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네 식육점에서는 동네 단골들한테 좋은 고기를 다 판대. 그리고 남는 걸 학교에 납품한다는 거야. 그래서 딱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보란듯이 고기 10만원치 주세요 하면서 고기를 쫙 사는 거라. 이 업체하고 아주 긴밀하다. 이걸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무언의 압력이죠. 무언의 압력. 뭐 교장이 그렇게 고기 10만원치 사거나 말거나 저는 막 안에 들어가서 다 살피고 막 위생상태 점검에다 표 다 적고 이랬어요. 그해 입찰한 업체 중에 축협이 있었어요. 축협 육가공 공장 고령에 가면 있어요. 아주 대형이에요. 거기 가면 전자동 시스템 그리고 모든 그 종업원들이 다 방진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완전히 이제 이런 위생적인 설비. 그러니까 동네 부족한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 고령에 있는 축협 산하 육가공 공장이 이제 입찰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도 심사를 가야 되잖아. 다 들고 갔잖아요. 실장, 행정실장, 교장, 교무부장 다 갔어요. 우리 옷 다 갈아입고 장화 신고 막 일일이 다 보고 정말 막 기계가 알아서 탁 척척척 포장하고 막 뭐 그 머리카락 하나 그 식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 이렇더라고. 다 보고 왔어요. 누가 봐도 점수를 매기면 축협 육가공 공장이 이제 새해부터 고기를 납품한 업체로 선정돼야 돼. 다 이제 갔다 와서 점수를 다 매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최종 선정 회의. 근데 바로 회의하자마자 행정실장이 자격도 없는데 이 운영인이 알거든. 행정실장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육류를 납품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해온 이 업체가 특별히 뭐 식중독을 일으킨 적도 없고 어쩌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하자. 괜히 바꿔가지고 문제 생기면 또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교장이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그러더니 또 교무부장이 또 막 박수를 치고 막 교장도 그러면 그렇게 할까 하면서 못 이기는 체하고 그렇게 하락하는 찰나에 내가 스톱. 제가 그때 젊었잖아요. 우리 애가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몇 살이거든요. 제가 40대인가? 40대인가? 지금 우리 애가 27이었어요. 12년 전. 12년 전. 그래도 40대네. 아이씨. 그때 40대 초반. 한참 팔팔할 때 아니까. 바로 내가 손가락을 딱 들어올리면서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일부러 다리 꼬고 뺐다가 시금방기 해가지고 원래 회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레닌한테 배웠어요. 레닌이 그 러시아 볼셰비키 그게 러시아 사회민주당이라고 있거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거기서 회의할 때 지금 반대파들하고 회의할 때 항상 일부러 반대파들의 막 평정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뺐다가 해가지고 시금방지게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거야. 정상적 토론을 못하게. 이 러시아 혁명사 보면 나온다니까? 상대방 흡해지는 거지. 옛날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요기 토론할 때, 요즘은 전요기 저 뭐야, 내부자들인가? 종편에 나가지고는, 아, 사람이 많이 바뀌었더만. 근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 있을 때, 그때는, 그 박근혜한테 스커트대가 박근혜하고 잠깐 일했죠. 그때는 정말, 와, 싸가지가 없어도 저렇게 없었었나 싶더라고. 토론하는데 정말 상대방이 협회를 막 팩팩 디벼가면서 저는 웬만하면
그죠? 우리나라의 농객 가운데 유시민이나 진중권을 이길 사람 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근데 전역이 오니까 와 이거 장난이 아니다. 보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정도 안 들어갔네. 그래 하여튼 마지막으로 고기 육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익하시면 교육청에 내가 씁니다 하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내가 씁니다 하면서 아니 이걸 누가 봐도 축교육과학 공장 해야지 이걸 동네 푸직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내가 정색을 하고 딱 했더니 막 교장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니까 막 할 수 없이 내 때문에 이걸 바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운영할 때마다 제가 막 괴롭히고 막 따지고 막 젊은 치기로. 근데 내가 그 육과 공장을 바꾸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듬해는 제가 2년차잖아요. 2년차 되면 이제 운영위원장을 해야 돼. 운영위원장을 하면 막 금일봉도 내야 되고요. 졸업식 때 왜 축사도 해야 되고 골치 아파. 이것도 부담되고 내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딱 되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애는 이제 교육청 영재반을 선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저 드랑길에 회 먹으러 갔다가 드랑길에 가면 그 유명한 뭐고 스시집 샌돌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하다가 그만 소라를 먹고 제가 식중독 걸렸잖아. 식중독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애 불러가지고 아빠 손 좀 잡아라 하고 막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식중독만 빨리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식중독 한 2, 3일 지나면 낫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 말 안 잊고 있다가 아빠 교회 간다 했잖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사실 늘 교회 가고 싶은데 이 내 똥고집 때문에 이제 못 가거든요. 눈치 보고. 정말 행복한 곳인데. 근데 내가 우리 애가 극하니까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나도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 명분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애가 딱 극해주니까 내가 애 때문에 못 이기는 체 하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우리 스승 말씀 듣고 요 책으로 하면 알사탕을 다시 먹고 이렇게 하던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위원으로 2년차를 하면 운영위원장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야 이건 내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는 출마를 안 하려고 했어 2년차에.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을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의 회장을 출마를 시킨 거야. 어머니의 회장을 설득해가지고 운영위원으로 출마를 시켰어요. 그 내하고 표결을 시키려고. 근데 내가 등록을 포기했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운영 이제 위원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엄마가 그 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고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를 제가하러 갔다가. 근데 그 하고 많은 줄 아는데 어느 날 봄에 가을에 그죠? 2년차 가을에 지금 월서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선생님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제 동생이죠. 13살 어린 동생이에요. 돼지띠인데 71년생? 13살 아닌가? 73년생? 하여튼 돼지띠 11살 차인가? 하여튼 지금 월서중학교 국어선생님인데 그때 대명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어. 그 애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되게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왜? 하니까 오빠 도대체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무슨 짓 했노? 하면서 자기가 학부모 총회를 이야기 때 하는데 학교 설명회를 하는데 오빠를 지금 초청 강사로 교장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니까 교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 인간은 말 많아서 안 된다 하면서 결제를 안 해주더래.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젊은 여선생님이 막 저한테 고함을 지면서 오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노? 하면서 당장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과해라 하는 거야. 근데 이 10몇 살 어린 애가 가는데 내가 그 말이 남의 말로 안 들리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머리 감고 양복 입고 있잖아요. 넥타이 메고 대문정에 뛰갔잖아. 그래서 교장실 가니까 없어. 교장선생님 그 교장실 앞에 복도에서 기다렸거든. 저 멀리서 교장선생님 오더라고. 내가 막 뛰갔지. 교장선생님 하면서
그러니까 바쁩니다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뒤로 돌아섰는데 내가 바로 교장선생님 무릎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땅바닥에 복도에 딱 무릎을 꿇었잖아요. 교장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뭐 애들 다 보고 있고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내를 들고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 소파에 앉으시게 한 다음에 나 무릎 꿇고 진짜 앉아서, 사실 제가 철이 없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장선생님 정말 속상하게 했습니다. 사실 교장선생님 뭐 불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제가 옳고 그름으로 교장선생님 판단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스승님한테 그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운 게 아닌데 제가 완전히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위치를 제가 이탈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드렸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잘했어요.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옳고 그름으로 말하면 내가 옳은 거죠. 근데 늘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은, 특히 옳음은 관계를 해친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내가 원수된 거지, 원수.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과 원수가 됐어요. 이 교장선생님도 어떤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 장로님이래. 음악 선생님 출신이라 하더라고. 성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빌었어요. 내가 옳고 그름으로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전적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고 이렇게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데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강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선생님을 통해서 교장선생님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빚진 마음으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하니까 교장이 이제 뭐 이칼라고 내가 그 최경선생님한테 간 게 아닌데 나를 일반치 세워서 이제 할수 소파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행정실에 연락해가지고 차 한 잔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빌고. 저는 정말 강의에는 미래는 없거든요. 뭐 강의하거나 안 한다고 꼴랑 뭐 강의료 10만원 있으나 없으나 많아져요. 그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좀 있으니까 아까 그 후배 선생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 어떻게 했길래 교장선생님이 완전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칼라고 뭐 최경선한테 결제 안 해준 게 아닌데 하면서 바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애가 다니는 대명중학교의 가을 학교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초빙대 갔잖아요. 그때 저를 저격하러 왔던 어머니의 회장이 운영인이 돼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학교 강의를 한 첫 강의예요. 지금은 뭐 학교 강의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신기하죠. 제 첫 강의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대명중학교에서. 근데 그 강의를 들을 때 있었던 내 저격수 그 아줌마가 강의 듣고 감동해가지고 호시어치 은혜의 서점까지 강의를 계속 들어갔잖아. 그리고 한 6개월 듣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다 때려치우고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 둘은 하나는 임용고시공 가고요. 우리 애하고 같은 친구예요. 친구, 동기, 여자애. 그 동생은 경대체육교육과 다니고 있고, 남편은 지금은 저보고 형이라 가져요. 가끔 말씀드렸나? 학교 운동회 할 때 아빠 달리기에서 저를 이기려고 뛰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사진을 내한테 줬다 했죠, 나중에. 지금 대구는 범어사동 지점장 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상한 사탕을 먹었구나. 내 자존심을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매어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맞죠?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를 딱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을 막는 거죠. 내가 아이한테 미안하다 하면 애 버릇 나빠지지 않을까? 엄마의 최면이 말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속삭여지고요. 더군다나 교양생같이 모르는 사람, 나는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상한 알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알약을 먹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읽히는 거죠. 여기는 막 소파도 읽힌다는데 난 소파까지는 못 읽어요 아직.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 누가 막 속상해 하잖아요. 저한테 막 원망하잖아요. 아, 그러면 더 관계를 하고 싶어서 하는, 저렇구나. 더 친해지고 싶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예? 저는 안 그랬거든요. 표면만 봐, 표면만. 어떤 애가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수업하다가 막 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면 막 괘씸하죠. 내 말이 안 먹히고 이러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 저 아이들이 새학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학교에서도 중학교 처음 가가지고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들 지금 저하고 수업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탱자탱자 하다가 중학교 가가지고 좀 빡빡한 이 체제 하에서 이제 학교 생활 하잖아요. 그 새학기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온몸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학교 끝나자마자 또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수업해야 돼요. 잔인한 일이죠, 사실은. 제 맘 같으면 확 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또 걱정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일으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일으키면 제가 좀 말 안 들을 때 속상하더라도 다시 또 아이들 마음이 일으키면 좀 이렇게 달라지죠. 유연해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엄마들한테도 내가 많이 빌잖아요. 이상한 일인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엄마들 만났죠. 이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하여튼 가족을 다 데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 오기도 하고, 또 교회는 안 오지만 여전히 저를 신뢰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놈의 엄마들이 저는 해준 거라면 잘해준 거밖에 없어요. 돈도 안 받고 강의했죠. 늘 상담했지. 내가 뭘 나쁜 짓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한테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지랄하면서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왜 저 엄마한테만 잘해주고 내한테는 잘못해주고. 야,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지만, 근데 저는요, 내 오름을 내려놓고 이상하게 그 속상한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안 생겼죠? 전부 내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이상한 알약을 딱 먹고 나면요, 그렇게 돼.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옳지만, 그러나 관계를 해쳤다면 언제든지 가서 내가 무릎 꿇을 용의가 있거든요. 저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를 속상하게 많이 해요. 그건 우리 와이프가 속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배가 고프면 못 참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떤 맛집에 가지, 뭐 저 내당동에 있는 뭐 들매꽃인지 찌라인지 뭐 천연 뭐 밥상 뭐 이런 게 있대. 찾아가다가 배고파 뒤지게. 찾아가면서 막 신경질 얼마나 나는지 막 겨우 운전해가 가가지고 찾았어요. 그 식당에 그 테이블에 앉자마자 막 내가 막 신경질 얼마나 같이 냈거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바로 물 끓어, 그냥. 자기 너무 속상하니까. 저는 성질 못 참으니까 또 신경이 다 냈어. 근데 해놓고 나서도 내가 미안하잖아. 뒤통수 땡기고 이랬잖아. 근데 나로서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한번 여러분도 해봤죠? 한번 화내면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지 멈춰지지 않거든. 근데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내 브레이크를 딱 걸리고 무릎 꿇어 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손 들어 하더라고. 식당에서 내 손 들어 하더라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번 일요일에도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뭐 감옥에 갇히고 오늘 구속됐죠. 네? 그건 이제 신체적 자유를 이제 제한받는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얽매여 있어요. 부자유한 게 너무 많아요. 양치는 꼭 뭐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이런 데도 얽매여 있고요. 그죠? 인간이라면 뭐 이래야 된다. 네가 학생이라면 뭐 이래야 된다. 뭐 오만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상한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해져요. 내가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자유도 있다니까? 내가 항상 내 자존심을 버릴 자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내 옳고 그름을 버릴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교회에서 만나서 내가 빈 건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형들이 그렇게 했거든. 우리 교회 이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저보다 5살에서 8살 많은 형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형님들 중에 칠곡에 있는 영송여고 교사하던 형님이 3분이나 있어요. 근데 그 형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강원대 농대 나오고 한 분은 성균관대 철학과 나오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한 분은 춘천교대 나오고 그랬어요. 이분이 전부 우리 목사님 전부 그 중등교사 시험을 치라고 했어요. 옛날에 남자들은 중등교사 이거 아주 무시했거든요. 학교 교사가 되는 거. 왜냐하면 비전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길게 보고 그죠? 시간이 많은 것이 교사라고 교사 시험 다 치겠어요. 그 형들이 다 교사 시험 쳐가지고 교사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 3명이 영송여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송여고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거든. 근데 형들이 그 학교에서 교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먹은 알사탕의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별난 그 영송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송여고 교장 선생님이 속상하면 이 형들한테 가서 상담한다니까. 안 이상해요?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인 형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 왠지 알아요? 형들이 교장 선생님 속상하면요 무조건 가서 교장실에 가서 여자 선생님 치마를 붙들고 빌거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늘 간증을 해서 내가 그걸 보고 듣고 했죠. 이게 뭐예요? 알사탕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런 알사탕을 내가 계속 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화를 우리 동생한테 딱 받았는데 바로 나도 지금 가서 빌 타이밍이구나. 바로 알겠더라고. 그래서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빌었죠. 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찝찝하는 것이 해소됐는지 내가 옳다고 막 남들한테 잿빛점표 붙이고 막 이랬잖아요. 붙이는 사람도 찝찝하다니까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게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붙이는 거예요.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죠. 여기는 알사탕이라고 비유됐지만 사실은 그죠? 그 삶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사실은. 믿는다는 게요, 무슨 종교적으로 막 신앙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도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 12제자를 모아놓고 누구죠?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귀를 알아듣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기를 먹고 마시라는 말이구나. 예수의 인생을 먹고 마시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 매주 미사할 때 뭐예요? 영성체 하죠. 영성체 할 때 카스테라 조그만 거 하고 작은 잔에 포도주 나눠주죠. 개신교에서는 이걸 6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매주 해요. 영성체를.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먹고 마시라는 거거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카스테라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거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처음에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목사 출신이니까 그 자기들 좋아하는 형들 누나들하고 이걸 했어요. 이걸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영성체라고 하고 영성체를 모신다 이렇게 말하죠. 성찬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작은 카스테라를 자기가 잘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전부 음숙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아주 작은 미니멀한 포도주 잔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만 쓰는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또 돌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다 온 형들은 이게 그렇구나 음숙하게 이렇게 눈 감고 막 카스테라를 침 소리도 안 나게 꿀꺽 소리도 안 나게 침으로 녹이잖아. 그래서 꿀꺽하면서 먹으면 뭔가 불경스럽잖아요 좀. 그래서 침으로 싹 녹이면서 딱 먹는데 교회를 안 다니던 형들 왜 한 줄 알아요? 와 배고픈데 잘 됐다 하면서 다 씹어 먹는 거야. 그 포도주 앞줄에서 다 마실 거고요. 앞줄은 취해가지고 먹고 뒤에는 마실 거 없고. 이게 실제 경험이에요. 그걸 경험한 우리 목사님이 이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이렇게 형식적인 이게 아니구나.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래도 뭐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정말 이상한 일로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 이후로 이 성찬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의 인생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는 건 우리한테 그 예수의 인생을 먹고 마시게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는 거죠. 알사탕을 잘 제조해서 우리한테 늘 공급하는 거죠. 제가 그걸 늘 먹고 마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구한테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똥고집에 내가 누구한테도 아우 좀 미안한 말인데 제가 27, 28 때는요 대구 바닥에 내 같은 청년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죽는다 해서 손가락에 잠을 씌우고 그랬어. 어려운 형편에서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죠. 거기서 자기 출세를 마다하고 내가 도서관에서 취직 공부하는 후배들 전부 집합시켜서 우리 빠따 때리고 이랬어요. 87년도에는. 그러니까 대화를 안 나오는 놈은 완전히 나쁜 놈 되는 거라. 그 당시에 요즘 꼭 촛불 시위하듯이. 진짜로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붙잡아왔다니까, 애들은. 82학번, 83학번 취직 공부하는 놈들 다 붙잡아가지고 복도에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 빠따 치고 이랬어요. 지금 조국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와 같은데, 너가 지금 취직하니까 공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래요. 야,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가까이서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니까, 뭐, 말 더 할 나위 없죠. 제가 이 강의를 13년 동안 하는데, 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남편 정말 불만스러워 하던 엄마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하는 말이, 야, 우리 남편은 저 인간보다는 낫네. 이것만 해도 이 강의의 보통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저 인간에 비하면 천사보다 천사, 이렇게. 그것만 알아도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상한 알사탕이 내게 쏙쏙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백희나 선생님이 이거 참 창의적이죠. 희한하게 알사탕을 가지고 이렇게 모티브를 삼아서. 근데 이거 물질적인 알사탕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떤 말이 내게 들어오면, 그죠? 이 말이 내 생명이 돼요. 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은요, 소화되면 내 생명이 돼요. 아시죠? 음식이 들어와서 많은 과정을 거치죠. 잘게 짜게 해가지고 요리할 때부터 주부들이 잘게 도마에서 자르지만 우리 가족들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그것뿐만 아니죠. 소화할 수 있도록 삶거나 익히거나 굽거나 뭐 많은 이제 그죠? 조리를 하고 또 맛있는 양념을 하고, 그리고 입속에 들어가면 이빨이 또 다시 이걸 잘게 쪼개고요. 위로 내려가면 위 주름이 다시 음식을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액체화시키 당으로 만들죠. 그래서 소화된 것은 당이 돼서 내 온몸에 공급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먹었던 그 물질이 내 생명이 돼요. 소화되지 않은 것은 배설되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먹은 것이 내 생명이 된다고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격적으로도 내가 들었던 말이, 내가 본 어떤 사람의 삶이 내게서 소화되면 내 생명이 돼요. 이 생명이란 말이 희한하다니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요. 생명이란 말에 네이버 국어사전 보시면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는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힘 또는 능력, 이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명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어 허파 따로, 간 따로 이렇게 하면 생명이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한 유기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 어떤 말,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내게서 쑥 소화가 돼요. 처음에는 머리로 알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집에 가서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죠? 알사탕 금방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들이 뭐 약발하더라고. 한 3일 뭐 하고. 처음에는 3일이죠.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이것이 내게 와서 내게서 소화되면요, 내 생명이 돼요. 제 생각이
나중에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된다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골수사회주의자. 저보고 다 빨갱이라 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집에 청도 시골에 내려갔는데 젊은 사람들 많이 없고 저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처남들이라고 조그만 방에 우 모여 있더라고. 왜? 시내 가면 왜? 뭐 옛날에 천장에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 때리고 막 쭉 모여 있더라고요. 소주 같은 거 술 사다 놓고. 그 제일 먼저 이제 내보고 노래하래.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김지아 시인의 시에 붙인 곡을 붙인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아는 노래가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는 노래 중에 제일 부드러운 걸 생각해서 불렀어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오래. 오직 한 가닥 못하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뭘 쓴다고요? 민주주의여 만세. 유명한 노래요. 옛날에 그 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꺼내던 독재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민주주의가 너무 막 그립고 이러니까 그걸 칠판에 써요. 칠판에 말로 하면 남 들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유인물만 뿌려도 잡혀가고 막 이랬잖아요. 저도 유인물 뿌리다가 제가 운영하던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앞에서 운영하던 서점에서 그래요? 유인물 갖다 놓고 학생들 보고 마음껏 가져가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골수죠, 골수. 저 집에 가서 그래 신행가 가지고 전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어요.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하고 저는 가요를 대중가요를 몰랐어요. 대중가요는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가수 하면서 임재범을 보고 노래도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대중가요에 좀 관심을 가졌죠. 그전에는 뭐 대중가요는 저거는 부르주아들이 배 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편협하고 이랬거든요.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딱 부르니까 다 일어나서 가쁘대. 한 칸에 정리했어요. 대구바닥에서 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제 이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 아는 빨갱이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한 알약을 먹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정말 내보다 훨씬 못생기고 안 똑똑해 보이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내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 저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제게 와서 점점 소화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절대로 내 이 가치관 이 생각,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적대시했어요. 하도 지랄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정신이라면. 저 나쁜 짓 안 하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공짜로 상담하지 뭐. 세상에 어디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라니까. 세바시에 가서 들어보고 뭐 테드 가서 들어보고 좋은 강의 많잖아요. 유튜브 가면 다 들어보라니까. 듣고 우리 여기 와서 강의 한번 들어보고 맛이 다르다니까. 이상한 알약. 그래서 내 자존심을 아무 아낌없이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 꼬마 봐요. 마지막 알약을 먹었는데 그죠? 친구의 마음이 읽어져서 근데 자기로서는 이 사탕은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가 용기를 내가지고 친구한테 먼저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놀라운 알약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알약.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유롭게 버릴 수도 있어요. 자존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B급원으로 우리 비산동 양아치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이 배 따고 들어오나. 들어봤어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 굉장히 소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중학교 1학년짜들이 저한테 시발 한다니까? 니 애미가 어떻게 이렇게 한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놀래가지고
저 시대에는요, 자기 엄마 욕하는 거 치명적인 욕이야. 그럼 뭐 칼부림 나야 돼. 근데 요즘 애들은 니엠이 일반적인 그냥 언어야, 언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내보고, 니엠이 어떻게 익한다니까 내하고 수학 공부하다가? 와. 그러니까 이거 자존심 있으면 요즘 애들하고 이거 수학 공부 못하지.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요즘 아이들이 옛날 우리 때처럼 악의적으로 자기 엄마를, 예? 가족을 공격하면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만 없으면, 그래도 뭐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나, 뭐 이럴 수 있죠. 물론 안 그러는 게 정상이 좋은데, 아이들이 뭐 사춘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건 남자애들의 세계에서는요, 이건 동물의 세계야. 누가 더 거칠게 보이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한다니까. 그래서 애들끼리 저끼리 모이면 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시발하고 뭐. 요즘 여자애들도 하더라. 저하고 저녁 먹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있잖아요. 뭐 숫자만 보면 계산한다는 그 꼬마. 밥 먹다가도요, 바로 뭐 선생님 저보고요, 막 지랄하네 하고 막 모임이 놀래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그게 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자존심만 없으면 돼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니까. 그거 가지고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다 애들 내가 날려야지. 다 잘라버려야지. 마음에 드는 애만 착착착 받아가지고. 그럼 정말 편하겠어. 막 입에 대지 않아도 자기를 착착착 하는 애들이 있거든? 공부도 잘하고. 요런 애들은 딱 모아놓으면 막 거저지, 거저. 앉아서 코 푸는 거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주머니 손 꽂고 있다가 다 풀어오면 채점 딱 하고. 오답 체크해주고 다시 해박하고. 다시 해보면 다 맞춰오거든? 야, 요런 애들 무슨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나머지도 어디 가노?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하고 우리 연구소가 뭐가 다르겠어?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제가 가진 이런저런 것들을 옛날에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뭐 아직 뭐 다 된 건 아니지만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됐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아이들도 지금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가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어쩌든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엄마들이 저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엄마들 마음을 가끔씩 놓쳐요. 놓치고 이놈들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 잘 시킬까 하면서 우리 애 때보다 내가 더 막 혼내고 있한다니까. 근데 우리 애 공부 시킬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내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내가 수학 천재 만들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근데 지난주에 내가 정신이 못 차렸어.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이들은 신학기라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요, 일선 교사한테 공문을 안 보내는데 3월달에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집중하라고. 다 반 바뀌고 그죠? 새로운 학년이 되고 이래가지고 다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어요. 멀쩡하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온몸을 받고 있고 자기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을 누군가가 네가 참 새학기 돼서 힘들구나 하고 이렇게 좀 용기를 주고 좀 따뜻하게 대하고 이래야 되죠. 어린 아이들이 와서 자기 스트레스를 말로 표현 못해요. 우리도 좀 그렇거든요. 어른들도 내가 뭐가 불안한지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내 불안을 이유를 그죠? 말해주면 그래서야 나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먹은 이 이상한 알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한 거예요. 1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표정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저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그게 제게 오는 대가죠, 대가. 카페에 가끔씩 그런 감동적인 글을 이렇게 엄마들이 짧게라도 쓰잖아요. 뭐 더 많은 엄마들은 썼다 지우지만 썼다 지우고 막 이러죠. 쉽게 글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카페는 뭔가 좀 엄숙하고 좀 젖탓이에요. 젖탓. 좀 가벼운 글도 좀 오고 이런 댓글도 좀 달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싶고요. 하여튼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 꼭 사서 아이들하고 한번 읽어줘봐요. 재밌죠? 그러니까 특히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그 글씨로만 빽빽하게 되어 있는 그 장면 있죠? 엄마들의 그 생내적인 버전을 조금 부드럽게 하긴 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은. 더 독하게, 더 못됐게 하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알약을 먹으면 아이들도 엄마 마음을 알게 되고, 아, 그 말 뒤에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이 들어있고, 이것도 알고, 또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이 꼬마처럼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돼요. 누구한테. 남편한테도 그렇고. 엄마도 어떤 엄마도 보니까 뭐 남편하고 싸우니까 몇 달씩 말 안 하고 뭐 밥무락하는 것도 애 시켜서 밥무락하고 대단하대. 이 알약을 먹으면 못 견뎌요. 그렇게. 그 쓸데없는 감정싸움이죠. 쓸데없는 알량한 감정싸움. 사실 우리 깊은 곳에 어떤 게 있어요? 저 인간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저 인간이 먼저 잘못하고 빌어야 되는데 그 빌라를 기다리고 있거든? 잘 안 오더라고. 근데. 그죠? 우리가 늘 이런, 그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듣고 또 그걸 다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주변이 점점 행복해져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